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이치는 창가에 창수 씨는 손에 머그잔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히 퍼졌지만 정작 그는 한 숟갈도 뜨지 않은 채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났네. 서울 종로의 낡은 아파트. 72의 노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부부를 위해 밥을 하고 반찬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말끔히 끝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하다는 눈빛뿐. 그는 오늘도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의 따뜻한 인사를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땐 나도 존중받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창수 씨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떠맡고 있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며느리 미나 씨가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베란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요. 물 청소 좀 해주세요. 인사도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창수 씨는 가슴이 저려왔지만 아무 말 없이 물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베란다는 어제도 닦았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창수 씨는 평생 대장장이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쇠를 달구고 두드리며 아들 현태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던 그에게 아들 현태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죠.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외롭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함께 지내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창수 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들을 확인하고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평일엔 거의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 아버님은 드세요라고 말할 뿐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저녁 7시쯤 현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현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쪼르르 달려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던 아들이었습니다. 창수 씨는 작업복을 벗고 현태를 무릎에 앉혀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래, 우리 현태가 그랬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지금의 현태는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6시, 창수 씨는 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 상에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만들던 요리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고등어 구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 고등어 좀 짜네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어야 한다던데. 아, 그리고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많이 배우던데요. 창수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벌이를 해온 자신이 이제는 요리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 창수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 다음엔 더 신경 써볼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창수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창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바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도심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웠습니다. 창수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침 창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가 현태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창수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번 추석 연휴에 하노이로 8박 9일간의 긴 여행 다녀올게요. 현태 씨랑 둘이서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예요. 연휴가 길어서 좋은 기회더라고요. 미나 씨는 늘 그렇듯 상냥한 말투로 말을 꺼냈지만 그 말 속엔 창수 씨를 포함시킬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창수 씨는 그저 조용히 밥을 뜨던 젓가락만 멈췄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거라 하고 말하려던 찰나 미나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집에서 좀 편하게 쉬세요. 반찬은 몇 개 해놨고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드시면 되고요. 아, 가스 조심하시고. 혼자 계신다고 설거지통 너무 안 쌓이게만 해주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안 그래요? 말끝은 웃으며 던졌지만 그 눈빛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고 배려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창수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왜 항상 혼자 남겨지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지? 창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명확히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잠깐 함께 사는 사람, 아니, 사실상 집안일을 맡아주는 무급 가사도우미 같은 취급이었습니다. 현태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기분일지, 혼자 남겨지는 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미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저희 없는 동안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쉬라는 말이 이렇게 서글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창수 씨는 동네를 혼자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자 할머니가 달려와 안아주며 달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호호해 줄게. 그 순간 창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득 25년 전 현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져서 아파요, 피나요 하며 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창수 씨는 대장간에서 뛰어나와 현태를 번쩍 안아 올리며 우리 현태, 아픈 곳 아빠가 해줄게. 약도 발랐으니 금방 나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태는 아빠 마법이다. 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때 현태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태는 아빠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영웅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후 미나 씨와 현태가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꺼내고 옷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창수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여행이라는 말에서 자신은 자동으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미나 씨가 여보, 우리 부산 가서 해운대 구경이나 할까? 했을 때도 그랬고, 여름에 제주도 한번 가보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창수 씨만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그래, 젊은 부부끼리 가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아버님, 저희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요. 공항 가야 해서요. 며느리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있고 밑반찬들은 여기 있어요. 부족하면 마트에서 사드시면 돼요. 아, 택배 오면 문 받아 두시면 되고요. 마치 펜션 관리인이 손님한테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 씨는 그저 알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창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예전에 현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했었는데 등록금도 보내주고 생활비도 챙겨주고 취업 걱정도 함께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없고 인정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창수 씨는 문득 아내의 유품 중 하나였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틈틈이 써놓은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현태랑 축구를 차며 놀아주었다. 현태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웃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했던 시절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창수 씨는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관에서 바퀴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나와 현태가 출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창수 씨는 나가서 배웅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다녀와라는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수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박 6일. 이렇게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TV를 볼 수 있고 아무도 핀잔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그날 밤 창수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사실 창수 씨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담을 시작했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진 이 시간이 실행에 옮길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수 씨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수 씨는 근처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결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와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호사 이성우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창수 씨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요. 이성우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씨는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한 채랑 저축해 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우 변호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자녀분이랑 상의는 하셨나요? 창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겠어요. 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관없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이신 것 같아서요. 같이 사시는 아들, 며느리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창수 씨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애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살고 있거든요. 이성우 변호사는 창수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위한 기초 서류부터 준비하시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창수 씨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다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왔어요. 이성우 변호사는 놀란 듯 창수 씨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과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창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창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 길로 창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애지중지 접어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예전엔 그 가방에 옷을 챙겨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숙소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창수 씨는 오래된 박스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앉은 낡은 골판지 상자.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가슴 깊이 간직했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눌려 있었습니다. 먼저 꺼낸 건 아내와의 결혼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하얀 한복 위로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순자야,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창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 현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티셔츠와 멜빵 청바지를 입고 가슴에는 안전핀으로 하얀 손수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비염이 있어서 콧물을 많이 흘려서 아내가 아침마다 꼭 달아주던 그 손수건. 사진 속 현태는 두 귀가 빨개진 채 부끄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그 시절의 현태를 떠올리며 한동안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태는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태를 애지중지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빠를 좋아했는데, 창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잡힌 건 낡은 편지 봉투 몇 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문학소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밤마다 틈틈이 써두었던 손글씨들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참 따뜻해요. 바랜 글씨 한 줄에 창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건 멈춘 회중식의 하나였습니다. 결혼 20주년 되던 해 아내가 손수 사서 당신은 시간도 소중히 아끼는 사람이야라며 채워준 시계였습니다. 이제는 시간도 멈췄고 사람도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사진 2장, 편지 몇 장, 시계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사랑받았던 증거였으니까요. 이건 버릴 수 없는 것들이야. 어쩌면 내가 살아온 전부일지도 모르지. 계약금 처리는 언제 가능하신지요? 창수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도 좋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시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으셔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계약은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언제든 좋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틀 후 창수 씨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매매계약서 체결과 계약금 입금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성우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 매수인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네요. 아파트 매매도 빠르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창수 씨는 서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요. 그 집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겠죠. 입금 계좌는 따로 지정해 두셨나요? 예. 새 통장 만들었습니다. 자식들 모르게요. 이성우 변호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향후 거처는 정하셨나요? 창수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인 강릉 바닷가 마을로 돌아갈 겁니다. 거긴 아직 나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동길이라고.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친구인데 말도 잘 통하고요. 그럼 잘 선택하셨네요. 솔직히 어르신처럼 마음 단단히 먹은 분 흔치 않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창수 씨는 잠시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이 처리되었고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창수 씨는 이제 정말로 그 집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곳저곳 서명할 곳은 생각보다 많았지만 담담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을 내려놓는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창수 씨는 평생 힘든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쇠를 달구고 두드리며 아들 현태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는 서울에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물론 집은 창수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던 그에게 아들 현태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죠.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러나 창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돌아올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말입니다. 10일간 하노이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나 씨와 현태는 공항에서부터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하품을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면 바로 빨래부터 돌려야겠다. 여행 가방 냄새 진짜 심해. 현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잖아.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편하게 다녀왔는데.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버님도 계시지 않아서 눈치 안 보고 늦게 일어나고 호텔 조식도 여유롭게 먹고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 여행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안 맞아. 미나 씨가 당황해하며 다시 번호를 눌러봤지만 여전히 오류음만 들렸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신 건가? 왜 말도 없이? 현태도 직접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맞는 번호인데. 그때 옆동에서 이삿짐 트럭이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다른 집, 이사구나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급히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저희 집 도어락에 문제가 있나요?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 이사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분이세요? 미나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 주에 새 입주자가 들어온다고 연락받았는데 혹시 가족 간에 연락이 안 되셨나 보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미나 씨는 당황한 채로 관리사무소를 나오는데 마침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러 온 앞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미나 씨,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네. 근데 아주머니,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그거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젊은 부부가 집 보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도 자주 오고, 어제는 도어락 교체하러 온 사람도 봤는데, 혹시 가족끼리 연락 안 되셨나 봐요? 미나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집 팔았다고 하시던데, 새 주인이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갔다던데, 미나 씨는 손에 든 여행 가방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틀거리며 현태에게 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진짜 팔렸대. 아버님이 우리 여행 가고 나서 계약 마쳤고 입주는 이번 주래. 지금은 법적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갔대. 현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혼자서?
미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현태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서 있던 모습, 밥상을 혼자 차리고 설거지를 하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의 핀잔에도 아무 말 없이 미소 짓던 얼굴. 현태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냉정한 안내음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짐을 임시 보관소에 맡긴 뒤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미나 씨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왜? 아버님이 왜 이런 짓을? 왜? 현태는 말없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외시켜 왔는지,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법무법인들의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혹시 이창수라는 분이 부동산 매매 상담을 받으셨나요? 세 번째 전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이성우 변호사였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가족분이신가요? 현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 완료됐습니다. 참, 편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이성우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현태 씨 맞으시죠? 아버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사무실 방문 가능하실까요? 현태는 미나와 함께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성우 변호사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창수 씨의 또박또박한 필체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내 결정이 황당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오래전 너희 어머니와 함께 살던 강릉 바닷가에서 나는 행복했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나는 너희의 집안일 도우미가 아니라 이창수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려 한다. 걱정 말고 너희도 너희 삶에 충실하길 바란다. 집값은 모두 너희 몫이니 잘 사용하거라. 그동안 고마웠다. 마이너스 아버지 편지를 읽던 미나 씨는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태는 손을 떨며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떠나신 거구나. 이성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매매 대금을 현태 씨 명의로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통장 번호도 적어두고 가셨고요. 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들을 생각해 주셨던 것입니다. 며칠 후 새 입주자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미나 씨와 현태는 집 앞을 지나가며 창문으로 환하게 웃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자신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신혼 때 이 집으로 이사와서 행복해했던 그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 속에서 아버지는 점점 소외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의 친정으로 임시 거처를 옮긴 후
미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너무 무심하게 대했나 봐. 정말 아버지 같은 대접을 해드린 게 언제였을까? 현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인 집값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지만 그 돈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 계실까? 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집은 팔았지만 그 돈은 내가 새로운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동안 고마웠다. 아버지 편지를 읽던 미나 씨는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태는 손을 떨며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떠나신 거구나. 이성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릉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더군요. 현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가 연을 끊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새 입주자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미나 씨와 현태는 친정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너무 무심하게 대했나 봐.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우리 눈치 보시면서 TV도 제대로 못 보시고 밥도 혼자 드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했어. 현태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뭐 말씀하려고 하시면 나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미나 내가 아버지한테 핀잔 줄 때도 나는 그냥 모른 척 했어.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미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우리 친정 아버지였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시아버님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정말 죄송해. 현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 계실까? 현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릉행 버스에서 내린 창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다 내음, 소금기 머금은 바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짐이라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속에는 아내의 사진, 몇 벌의 옷, 그리고 작은 노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동길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창수, 너 진짜 왔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의 재회였습니다. 창수 씨는 동길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더라고. 동길이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원룸 주택으로 창수 씨를 안내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뒀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오래된 집이지만 깨끗하게 치워놨어.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젠 여기서 뭐 하며 살 거냐? 동길이가 물었습니다.
창수 씨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글쎄, 그냥 바다 보며 산책 좀 하고 너랑 술이나 한잔 하지 뭐. 그러곤 잠시 침묵 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침엔 해 뜨기 전에 방파제 한 바퀴 돌 생각이야. 새벽 바다바람이 제일 좋거든. 머릿속이 다 비워지는 느낌이 들어. 동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그래. 새벽 바다 걸으면 한 달 묵은 체증도 내려간다니까. 창수 씨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봉사 신청하려고 해. 그물 손질하는 거 배 안 타도 할 수 있다더라고. 손이라도 좀 보태면 심심치도 않고 괜히 사람 굿이라는 기분 들잖아. 동길이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음임. 아, 와, 내가 그물 손질을 다 한다고?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일이 있어야 하루가 잘 흘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수 씨는 말없이 바다를 잠시 응시하다가 담담하게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내가 예전에 낚시 좋아했잖아. 저 앞 선착장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낚시하더라고. 큰 고기 안 잡혀도 좋아. 그냥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 동길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 내 시간이다, 창수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밤이 되자 창수 씨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의 추억, 현태의 어린 시절, 그리고 최근 떠나온 결정에 대한 단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다 옆에서 살던 시절, 우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다시 돌아온 지금, 나는 비로소 나로 살아간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졌던 나라는 사람을 되찾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후회 없다. 창수 씨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창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와 달리 이번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방파제를 걸으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걸 혼자 보고 있으니까 아깝네. 창수 씨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둘이 함께 이런 일출을 보며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오전 9시쯤 어촌계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물 손질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촌계 사무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해서. 경험이 있으시나요? 예전에 조금 해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창수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오후에는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동길이와 함께 소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창수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촌계에서 일하는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창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은 게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아이들도 창수 씨를 따랐습니다. 창수 할아버지, 오늘 낚시 뭐 잡으셨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조그만 망둥어 한 마리 잡았다. 아이들은 고기를 보면서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난 어촌계 사무장이 창수 씨와 길동이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창수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물 손질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마을이 돌아가요.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창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서울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을 마시다 말고 동길이가 물었습니다. 서울 가족들 연락 안 와? 창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야. 실제로 창수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촌계 사람들은 그의 손길을 기다렸고 마을 아이들은 그를 반가워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창수 씨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 고마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수 씨는 노트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가족의 무게에 눌려 살던 내가 이제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지금이 인생의 진짜 시작인 것 같다. 바다가 주는 평온함,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 그리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선물이다. 늦었지만 찾은 나만의 행복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이창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의 나이에 용기 내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창수 씨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